공공부조. 자,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우리 시험은 사지선다잖아요. 그럼 밑으로 4개가 깔리겠죠? 비교 시험 문제가 나오면. 근데 이제 4개만 정확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한 5, 6개 정도는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써보겠습니다. 사회보험은 보험료를 냅니다. 기업. 자산조사 하지 않습니다. 비자산조사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선을 긋죠. 헷갈리시니까. 자, 여기는 뭐냐? 기여를 하지 않습니다. 비기여. 자산조사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는 보편적과 연관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선별적과 연관성이 있어요. 사회보험은 그래도 보편적인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수, 평적, 재분배가 있고 수, 직적, 재분배가 있다 그랬죠? 앞에서 배웠잖아요. 이거는 수, 직적, 재분배가 있습니다. 자, 이것만 써도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재분배를 제가 굳이 안 써도 여기 써드릴까요? 헷갈릴지 모르니까. 재분배 이야기입니다. 재분배 이야기. 그러니까 둘 다 재분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사회보험은 수평적 재분배가 더 크고요. 여기는 수직적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시고. 사회보험은 재원이 뭘까요? 보험료겠죠. 보험료를 거두니까 보험료와 그 다음에 일부 조세가 될 것입니다. 일부 조세. 여긴 조세예요. 여긴 조세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건 돈을 내죠. 이건 돈을 내지 않습니다. 돈을 내는 것이 권리성이 크겠죠. 네, 권리성 크다. 여긴 권리성 작다. 사회보험과 비교했습니다. 저는. 사회보험과 비교했을 때 공공부조는 권리성이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교재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법적 권리이면서 구체적 권리다 이거예요. 여긴 법적 권리이면서 추상적 권리다 이거죠. 근데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낸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권리성이 크냐, 권리성이 작냐,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이 정도만 아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여기는 돈을 내죠. 돈을 내기 때문에 급여의 양을 예상할 수 있어요. 급여 양 예상 가능. 여기는 급여 양 예상 어려움. 왜 그렇다고요? 여기는 기여를 하고 여기는 기여를 안 하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는 기여를 하고 여기는 기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이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끝. 여기까지. 자, 두 번째. 사회보험과 민간보험. 자,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은 둘 다 보험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는 사회적인 적합성이 있는 거고 민간보험을 다른 말로 개인보험이라 그래요. 그럼 이거는 개인적인 공평성이 있는 거예요. 쓸게요. 자, 여기는 사회적 적합성. 사회적 적합성의 원리에 따른다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나눌게요. 여기는 개인적 공평성. 개인적 공평성에 따른다라고 해요. 자, 이것은 보험료 내죠. 여기도 보험료 내죠. 그런데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 이거는 소득 수준에 따른 거예요. 소득 수준에 따라. 이건 소득 수준이에요? 아니죠. 능력에 따라입니다. 능력에 따라. 능력에 따라인데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내면은 사망보험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험 정도와 급여 수준에 따라 그래요. 위험 정도와 급여 수준에 따라. 급여를 많이 받으려면 보험료 많이 내야 돼요. 위험 수준이 높다. 내 직업이. 그러면 보험료 많이 내야 돼요. 보험을 가입하지 못하고 거절당할 수도 있어요. 위험 정도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이건 소득 수준에 따라서 내는 것이고요. 이 강제성 있는 거 아시죠? 강제보험이에요. 여기 임의성이에요. 자기가 내고 싶으면 내고 내지 않고 싶으면 내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민간보험은 보험료 따박따박 내야 되는 거 아시죠? 잘 안 내면 실효돼 버려요. 그렇죠? 딱 이건 완전 적립을 해야 돼요. 이건 완전 적립을 해야 돼요. 자, 이거는 완전 적립이 어렵죠. 완전 적립 어렵다. 완전 적립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야 정확한 표현이에요. 완전 적립 어렵다. 완전 적립해야 돼요. 뭐 사회보험의 예를 들어볼까요? 사회보험에 고용보험이 있어요. 취업을 못하고 실직자가 됐어요. 그럼 고용보험료 안 나가요. 그쵸? 네. 근데 다시 직업을 잡았어요. 그럼 고용보험료 또 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 적립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회보험은 완전 적립이 어려운 부분이고 이건 완전 적립을 해야 돼요. 그래야 민간보험이 살아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물가상승기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물가상승기 때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물가상승률을 보존해 주죠. 민간보험은 그게 좀 어렵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인플레라 하는데, 자, 인플레 때 취약하지 않아요. 사회보험은 여기 인플레 때 취약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 공무원 시험은 이 정도에서 거의 나와요. 되게 이게 바꿔치기해서 틀리게 나오거든요.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적연금의 적립 방식이 있고 공적연금의 부과 방식이 있어요. 이건 적립을 하는 거고요. 이건 적립을 하지 않아요. 이건 적립을 하는 거예요. 자기 개별 계정으로 적립을 하는 거예요. 이건 적립을 하지 않아요. 큰 차이점이죠, 두 개가. 대개 적립 방식은 들어보세요. 적립 방식은 적립을 많이 해요. 연기금이 많이 모이겠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보험료가 좀 줄어드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후세대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왜? 노령 세대 인구가 계속 늘어나니까. 그래서 후세대 부담이 커지는 거고, 여기는 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동그라미는 뭐냐면 보험료의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 경감, 돈이 많이 모이니까 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지만 여기는 후세대 부담이 커지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이거 아까 무슨 재분배? 세대 간 재분배. 이건 세대 내 재분배예요. 세대 내 재분배의 사회보험은 수평적 재분배라고 가르쳐 드렸잖아. 이건 수평적 재분배고 이것은 뭐라고요? 세대 간 재분배예요.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 이거 적립은 자기 개인적인 이름으로 적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장기 추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장기 추계합니다. 장기 추계합니다. 이건 장기 추계 필요하지 않죠. 왜? 그 해에 걷어서 그냥 다 소진, 또 걷어서 소진. 그러니까 이건 장기 추계를 하지 않아요. 장기 추계가 필요하지 않아요. 적립을 하니까 장기 추계해야 되는 거고요. 적립을 안 하니까 장기 추계 안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런 단어가 나오면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인플레 이야기 해볼까요? 인플레. 내가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적립을 했어요. 근데 인플레가 터졌어요. 내가 받을 때. 화폐 가치 떨어질 때 받으면 네, 급여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물가 상승기, 인플레 때 보존을 받기 힘들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때그때 화폐 가치로 해서 바로바로 주기 때문에 이건 인플레 걱정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 취약 미취약? 취약할 수 있다. 인플레 신경 쓰지 않는다고요. 물가 상승기의 보존에 대한 걱정을 안 해도 된다. 미취약.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두 가지를 해드릴게요. 두 가지. 인구 사회학적인 변화 아시죠? 인구 사회학적인 변화. 뭔데요?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거. 노인 인구가 급증했을 때 약한 게, 취약한 게 뭐예요?
이거라 했죠. 후세대 부담이 커지는 거. 그러면 이거는 상관없어요. 왜? 자기 개별 계정으로 적립하는 거나. 따라서 인구, 사회학적 변화, 취약, 미취약, 미취약. 여기는 인구, 사회학적 변화, 취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그냥 물어볼게요. 적립이 좋으세요? 부가가 좋으세요? 여러분들 이름으로 적립해 나가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노인 세대가 만약에 받아야 될 돈이 2천억이다. 뭐 우리 근로세대가 2천억을 걷어서 2020년에 주고 2021년에 주고 2022년에 주고 이게 나으세요? 어떤 게 좋으세요? 적립을 많이 선호하겠죠. 자기 개별 계정, 지금 우리 국민연금이 그러잖아요. 자기 이름으로 이게 매달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적립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은 근로자들이 선호하겠죠. 이게 바로 정치적 지지, 정치적 선호도라고 그래요. 그러면 정치적 선호도가 높죠, 이게. 이건 정치적 선호도가 낮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 시험은 그렇게 나오지 않고 정치적 위험이라는 단어를 내요. 정치적 위험이라는 말로 내요. 그러면 정치적 위험은 뭐가 높을까요? 네, 이거죠. 정치적 지지를 적게 받기 때문에 정치적 위험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가 방식에다가 정치적 위험 땡땡 적립 방식보다 크다. 이게 마지막 정리예요. 그만큼 지지를 적게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저는 세 가지를 한 건을 봐드렸는데 왜 이렇게 써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복습할 때 이거 책을 다시 봐야 되나? 처음부터 다 훑어봐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돼요. 이것만. 복습할 때 이것만 쫙 보고 쫙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교재 안에 있는 것은 나랑 같이 한번 회독하면 끝날 일이고 자 여기에서 이것만 보고 쫙 넘어가면 됩니다. 자 들어갑니다. 이제 앞으로 오세요. 교재 보고 넘어가는 것은 금방 끝나겠죠?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비교 들어갑니다. 4번입니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공공부조 업무를 해요. 공공부조의 별표. 공공부조를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급여의 양을 예상하기 어렵다. 말씀드렸어요. 별표 하나. 욕구 자산조사 필요하고요. 자, 정부의 일반 조세에서 재원을 조달하고요. 신청을 하죠. 수급권 신청. 신청에 의해서 수급권자로 인정되어 직접 참여한 자는 모두 수혜자가 될 수 있어요. 낙인을 받게 되죠. 왜? 자산조사 때문에. 자, 낙인이 생긴대요. 그러면 신청 기피 소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낙인이니까. 신청 기피 소지가 있다. 그 자리만 가로 묶어주시고요. 원칙적으로는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을 원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적 권리성이 낮다겠죠. 추상적이다. 동그라미. 수직적 재원배 기능이 크다. 수익적에 동그라미 치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자, 다 이야기해 드렸어요. 왼쪽에 있는 거 사회보험은 급여의 양을 예상할 수 있다. 그 자리 별표 기여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욕구 자산조사가 필요하지 않다. 지정된 조세와 기여금, 보험료를 말해요. 기여금으로 재원을 조달한다. 모든 참여자가 피보험자고 특정한 시점부터 일부만 수혜자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건강보험 가입자입니다. 안 아파요. 그러면 수혜자가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아팠을 때 수혜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낙인이 아닌 권리로 인정된다. 권리성이 크다 그랬잖아요. 원칙적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위한 제도고요. 노동자, 근로자, 법적 권리성이 강하고 구체적이다. 권리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체적의 동그라미. 수평적 재원배 기능이 크고 수익적 재원배 기능도 있다.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수평적이 크다고 말씀드렸죠. 이해되시죠? 한번 정리하니까 금방 이해되잖아요. 자, 이제 민간보험과 사회보험의 비교. 공통점이 있는데 공통점 밑에다가 참고라고 쓰세요. 공통점은 시험 문제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차이점이 많이 나오지. 차이점의 별표. 자, 위험에 이전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고 광범위한 위험 공동분담.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가 십시일반이라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험료를 내요. 보험료를 내서 그걸 모아가지고 위험에 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위험 분산 효과라고 하잖아요. 이 보험 자체가 위험 분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적용 범위, 급여, 재정과 관련된 모든 조건이 구체적이고 완전하게 제공됩니다. 급여의 적격 여부와 양이 수리적 계산을 필요로 하고요. 프로그램 비용을 충족시키는 데 충분한 기여금과 보험료 지불을 필요로 합니다. 5번만 조심하세요. 5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시작. 드러난 욕구에 기초하지 않고 미리 사전에 결정된 급여를 제공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회보험이든 민간보험이든 자산조사 안 해요. 욕구조사 안 해요. 그러니까 드러난 욕구에 기초하지 않은 거예요. 자, 틀리게 만들어봐요. 드러난 욕구에 기초하여 이렇게 하면 틀려요. 드러난 욕구에 기초한다는 것은 욕구조사를 한다는 소리잖아요. 사회보험, 민간보험은 자산조사 욕구조사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 사회를 대상으로 경제적 안정을 제공한다라고 했어요. 차이점 들어갑니다. 우리는 민간보험보다 사회보험이 더 중요하겠죠. 당연히. 사회보험 쪽의 별표 왼쪽입니다. 원리 아래로 들어갑니다. 사회적 적합성의 원리에 기초한다 별표. 강제적이고 비선택적이다 별표. 형평성에 의한 기여.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밑에 있는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부과. 이게 중요한 거죠. 소득 수준에 따라서 부과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보험료 다 다르잖아요. 사람들마다. 그렇기 때문에 차등 부과라고 하는 거예요. 별표. 최저 보호 수준을 이제 그 사회보험에 급여를 줄 때는 최저 보호 수준은 그 이상으로 보호 수준 이상으로는 급여를 무조건 줘야 됩니다. 사회적 적합성 보장성 강조 참고 완전 정립 불필요 말씀드렸죠? 별표. 완전 정립하기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완전 정립 불필요라고 쓴 거고요. 그 다음에 물가 상승기가 바로 인플레입니다. 인플레. 자, 사회보험은 물가 상승기에는 보험급여 보존을 정부의 역할에 의해서 대처해 나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보험에 대해서 정부가 이거 제도해 놓은 거잖아요. 사회보험은.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보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인플레이션의 미취약, 비취약하다. 이 단어 형광펜 밑줄. 자, 민간보험 들어갑니다. 개인적 공평성이다.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적 공평성. 임의적 선택적 자발적이다. 임의적 말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은 법적인 관계가 아니죠. 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계약을 맺잖아요. 계약. 약관에 의해서 계약을 맺어요. 계약에만 동그라미. 충분한 기여금의 적립을 위한 능력성이 요구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밑에 있는 게 중요하죠. 시작. 위험 정도 급여 수준에 따라 부과하는 겁니다. 자, 계속. 요구와 능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 개인의 적합성 효율성을 강조하는 거고 완전 정립해야 된다 그랬어요. 완전 정립 안 하면 실효된다니까요. 완전 정립 필요. 그 자리 밑줄. 물가 상승기에는 물가 상승에 대한 보험급여 보존이 어렵다. 즉 인플레이션엔 취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취약성의 밑줄. 자,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암보험을 넣었습니다. 암 걸렸을 때 3천만 원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30년 뒤에 걸렸습니다. 3천만 원 줍니다. 30년 뒤에 물가가 올랐다고 해서 더 줍니까? 절대 안 줍니다. 그 보험 진단금인가 치료금이 3천만 원이다 그러면 그것만 줍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인플레가 됐을 때도 그렇게 주는, 똑같이 주는 그런 경향이 짙기 때문에 취약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공적연금의 일반적 내용이 있습니다. 개념 참고하시고요. 자, 이 동그라미 2번에 보세요. 우리는 지금 연금이에요. 연금. 그럼 이거는 장기적인 사회보장제도예요. 장기적의 동그라미 맨 끝에 있죠. 사전에 기여한 보험료를 기초로 해서 급여를 제공하는 현금급여이며 장기적 소득보장제도다. 왜 장기적인지 아세요? 사망할 때까지 받거든요. 사망할 때까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장기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형은 사회보험식이 있고 사회부조식이 있고 사회수당식이 있고 강제가입식 민간연금이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식이에요. 기초연금은. 기초연금 나중에 배우실 건데 65세 이상의 소득아이 70% 그러시니 받는 게 있어요. 그게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사회부조식이에요. 왜? 이거 조세로 줘요. 어르신들이 돈 내고 받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조세로 주는 거라 이건 사회부조식이라고 그래요. 자, 사회부조식에 우리나라가 있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부조식이에요. 자, 운영방식 나오죠. 적립방식, 부분적립방식의 성격이다라고 했어요. 왜 부분적립일까요? 여러분, 국민연금 보험료 계속 낸 분도 있지만 내다가 안 내다가 내다가 안 내다 하신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부분적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완전 적립보다는 부분적립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분 동그라미 치면 돼요. 적립방식이란 가입자의 근로기간 중 보수의 일부를 각출하여 그 원금과 운영 수입을 적립하여 이를 급여 재원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가입자 각자에 대해서 개별 계정 밑줄 그렇죠. 개별 계정이 있고 자기 이름으로 적립한다라고 했잖아요. 설정해서 장래를 향해서 보험료가 적립됩니다. 장점, 단점 나왔는데 부가방식 들어갑니다. 자, 부가방식 봐주세요. 부가방식은 당해년도에 걷어가지고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적립방식은 충분한 적립기간이 필요해요. 우리나라 10년 이상 넣어야 돼요. 10년 이상 넣어야 노령연금 받거든요. 10년이 뭐 짧은 기간은 아니잖아요. 근데 부가방식은 바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를 좀 더 써주세요. 첫 번째가 도입 시, 제도 도입 시 바로 연금이 지급돼요. 연금 지급 가능입니다.
적립 방식은 그게 안 돼요. 적립은 안 되지만 이건 돼요. 자, 그 다음에 봐봐요. 2천억 걷어서 2천억 쓰는 거예요. 3천억 걷어서 3천억 주는 거거든요. 이거를 수, 지, 뭐예요? 수익과 지출. 그래서 수, 지, 균, 등, 균형의 원리라 해요. 수지균형의 원리를 적용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부가 방식 들어갑니다. 제도 도입 시 바로 실시 가능 그 자리 현관펜 밑줄.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어요. 이거 지문. 자, 그 다음에 노령세대 지급할 연금에 소요되는 재원을 당시의 경제활동 세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매년 지급될 연금액만큼 당해 연도에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수지균형의 원리 적용 그 자리도 밑줄 치면 돼요. 이 두 가지 말씀드렸죠? 이 두 가지도 더 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부가 방식의 적립 방식의 장점과 단점을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만 기억해 주세요. 여기에 적어져 있는 것들이 기억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적립 방식의 장점 들어갑니다. 가입기간 중에 납부되는 보험료 이자 동그라미. 이자가 축적되면 돈이 불어요. 이자 축적으로 보험료 총액보다 높은 연금액을 받을 수도 있고요. 장래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 두 번째 거 이거 이렇게 체크하세요. 이렇게. 별표 치면은 너무 다 중요한 것 같으니까 V자 체크. 그다음에 부가 방식에 따른 임금 변동의 위험이 적다. 그 자리도 체크. 이게 무슨 말이죠? 이거잖아요. 인구 사회학적인 변화에 취약하지 않다. 비취약하다. 미취약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적립된 기금이 잘 활용되면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죠. 네, 투자할 수 있어요. 재정의 안정화가 될 수 있죠. 자, 단점 봐주세요. 단점의 첫 번째 거 V자 체크하세요. 이겁니다. 인플레에 취약할 수 있다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급여를 받을 때 그 해의 화폐 가치로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인플레가 터지면 이 화폐 가치 보존받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급자의 생활 수준의 향상과는 원칙적으로 무관하게 일정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정부가 정해놓은 비율이 있잖아요.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해지면 그 돈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참고하셔도 돼요. 충분한 적립기간이 요구된다. 한국 같은 경우는 10년이에요. 저는 이렇게 외워요. 10년 깔고 이런 식으로 외워요. 우리나라 노령연금 받으려면 10년 깔아야 돼.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투자 위험이 존재한다. 그게 체크. 투자 위험이 존재한다. 체크. 우리나라 연기금이 수백조 원이 모여져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거기에 뭐 주식 투자한다. 근데 주식에 뭐 부동산 투자한다 하고 있어요. 수익도 올리지만 또 까먹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바로 투자 위험이에요. 자, 부가 방식을 들어갑니다. 장점 들어갑니다. 연금 수지차가 없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2천억 걷어서 2천억 나간다니까요. 3천억 걷어서 3천억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연금 수지차가 없어. 연금의 실질 가치 대책이나 여기서 끊어야 돼요.